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안녕하세요.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네, 어제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서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아, 네네. 바로 우리나라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핵잠수함 이게 정말 뜨거운 키워드가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는데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도 막 오르내리고 와, 사람들 관심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막상 이게 핵잠수함이 정확히 뭐지? 그냥 우리가 아는 잠수함이랑은 뭐가 다른 거야?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에서는요. 바로 이 뜨거운 감자, 잠수함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특히 잠수함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보통 SSN이라고 부르죠? 네, SSN. 그리고 재래식 디젤 잠수함, SSK. 이 둘이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그냥 둘 다 물속에 들어가는 배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그 잠수함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력원 차이부터 봐야겠죠? 아, 동력원. 핵심이죠. 사실 이 차이가 다른 거에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핵잠수함, 그러니까 SSN의 심장은요. 이름 그대로 원자로예요. 원자로요. 네. 이 작은 원자로 하나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이 한번 바다로 나가면 이론상으로는 그 잠수함 자체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연료 걱정 없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거의 무한동력 같은 거네요. 그렇죠. 뭐랄까 무한동력 엔진을 단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속에서 움직일 때 바깥 공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죠. 아, 공기가 필요 없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핵잠수함은 이론상으로는 진짜 무한정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작전 기간을 제약하는 건 연료가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식량은 얼마나 남았는지, 또 무기는 충분한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리고 군수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거대한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요. 한번 임무에 딱 투입되면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물 밖으로 안 나오고 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요. 6개월이요? 와. 정말 대단하죠? 6개월 동안 물속에만 있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상상만 해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수함 하면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디젤 잠수함, SSK. 이건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이 친구들은 디젤 엔진이랑 배터리를 함께 써요. 아, 디젤이랑 배터리? 네. 물속에서는 조용하게 이 배터리 힘으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배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방전되니까요. 그렇죠. 닳죠. 맞아요. 바로 그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순간이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어떻게 보면 약점입니다. 충전. 네.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공기가 필요해요. 근데 물속에서는 공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쵸. 물속인데. 그래서 스노클이라는 공기 흡입관을 물 위로 조금 내밀어야 해요. 스노클. 아, 우리 물놀이 할 때 쓰는 그거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걸 스노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또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잠수함도 숨을 쉬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숨쉬기죠. 근데 잠수함은 원래 안 들키는 게 생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스노클을 물 위로 내미는 순간 적에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막 광고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요즘 레이더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요. 작은 파도 같은 것도 다 잡아낸다고 하던데.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짧은 스노클링 순간이 디젤 잠수함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아... 레이더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다른 함선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그냥 비약적으로 높아지죠. 물론 최신 기술로 이 스노클 마스트를 최대한 작고 탐지되기 어렵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그 위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네네. 이게 바로 디젤 잠수함의 어떤 전략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핵잠수함은 이런 스노클링 자체가 아예 필요 없으니까 이런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와, 진짜 결정적인 차이네요. 근데 요즘 디젤 잠수함 기술도 엄청 발전해서 AIP라는 걸 단 잠수함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AIP. 네네. 이게 그 스노클링 약점을 극복하게 해주는 뭐 비장의 무기 이런 건가요? 아, 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우리말로 하면 공기분려 추진 장치라고 하는데요. 공기분료. 공기가 필요 없다. 네, 이름 그대로 공기가 필요 없는 추진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스노클링을 하지 않고도 물속에서 훨씬 더 오래 작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스털링 엔진 방식이나 요즘 많이 쓰는 연료전지 방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AIP 잠수함은 스노클링 안 해도 되니까 핵잠수함이랑 거의 비슷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그렇게 비싼 핵잠수함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AIP 시스템이 디젤 잠수함의 수중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건 분명 사실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 독일제 214급 잠수함은 연료전지 AIP 덕분에 기존 잠수함보다 물속에 머무는 시간이 3배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3배요? 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신의 잠수함 아시죠? 도산 한창호급. 그중에서도 배치2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연료전지 AIP까지 결합해서 이론적으로는 최대 6배까지 잠항 시간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6배? 와, 이건 진짜 대단한 발전인데요.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요? 네. 이 AIP 시스템은 주로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일 때, 예를 들어 시속 한 7km 정도 되는 4노트 내외의 저속으로 항해할 때 잠항 시간을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 느릴 때만? 네. 핵잠수함이 시속 55km가 넘는 30노트 이상의 고속을 그것도 거의 무한정 낼 수 있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아하. 비유를 들자면 마라톤 풀코스를 쉬지 않고 막 전력 질주하는 살수가 핵잠수함이라면 AIP 디젤 잠수함은 중간중간 걸으면서 완주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선수. 뭐 이런 차이라고 할까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마라토너와 그냥 걷는 사람. 네. 그래서 AIP는 연안 방어나 조용히 매복하는 작전 같은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먼 바다까지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임무에는 좀 한계가 명확해요. 그렇군요. 느린 속도로 버티는 능력은 좋아졌지만 핵잠수함처럼 막 날아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호텔 부하라는 개념이에요. 호텔 부하요? 그건 뭐죠? 잠수함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 외에도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장비들을 계속 돌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겠죠? 네, 적을 탐지하는 소나, 통신 장비, 또 승무원들이 숨쉬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명 유지 장치, 심지어 에어컨까지요. 에어컨도요? 네, 이런 데 들어가는 전력 소모가 생각보다 상당하거든요. 근데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호텔 부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오래 움직일 수 있을지를 계속 저울질해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하니까요. 아하. 뭐 이것저것 다 켜놓고 막 달릴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핵잠수함은 어떻겠어요? 무한 동력이 있으니 그런 걱정 없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풀스피드로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와, 진짜 속 시원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핵잠수함이 가진 또 하나의 압도적인 장점이죠. 잠수함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빠른 건가요? 혹시 뭐 숫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최대 속도부터 차이가 꽤 납니다. 일반적으로 디젤 잠수함의 최대 속력은 수상에서는 좀 더 빠르지만 물속에서는 보통 시속 28km에서 한 37km 정도. 시속 28에서 37. 네, 그러니까 노트로는 15노트에서 20노트 사이가 일반적이에요. 반면에 최신 핵잠수함들은 물속에서 시속 45km에서 66km 이상. 와, 66km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25노트에서 35노트 혹은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고 속도만 비교해도 최소 1.5배 이상 빠른 셈이죠. 1.5배 차이면 엄청난데요. 자동차로 치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랑 150km로 달리는 차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서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맞아요. 최고 속도가 빠른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요. 핵잠수함은 그 빠른 속도,
예를 들어 시속 37km 정도 되는 20노트 정도의 고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계속 그 속도로 달릴 수 있다. 네, 원자로 덕분에 연료 걱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최고 속도로 달리면 배터리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나 버려요. 헉. 그래서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급할 때 잠깐 부스터 쓰는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지치지 않는 스프린터고 디젤 잠수함은 단거리 선수인데 오래 뛰지는 못하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실제 바닷속 작전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게 되나요? 전술적으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 함선이나 잠수함을 몰래 따라붙는 쉐도잉 임무를 생각해 보세요. 네, 꼬리 잡기 같은 거요. 그렇죠. 핵잠수함은 목표물보다 훨씬 빠르면서도 지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계속 추격하거나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또 적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같은 복잡한 기동을 해야 할 때도 빠른 속도는 훨씬 유리하죠. 공격할 때만 유리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데도 속도가 엄청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만약에 적에게 발각되었을 경우 핵잠수함은 그 압도적인 고속 자막 능력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빠르게 도망칠 수 있어요. 적의 어뢰나 추격하는 함선으로부터 훨씬 멀리 벗어나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죠. 오, 반면에 디젤 잠수함은 고속 기동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거나 장거리 회피 기동을 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잠수함에게는 이 속도가 곧 생존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와, 무한 자막 능력에 빠른 속도까지. 들어보니까 핵잠수함의 활동 범위가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점이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전략적인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아, 핵잠수함의 고속 능력은 아주 멀리 떨어진 작전구역까지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느냐, 즉 전략적 전개 속도에서 디젤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해군 기지에서 약 3,700km, 해리로는 2,000해리 정도 떨어진 먼 바다에 있는 작전구역까지 잠수함을 보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3,700km? 꽤 머네요. 네, 그렇죠. 디젤 잠수함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4노트, 시속 약 7.4km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고 하면요. 편도로 가는 데만 무려 20일 이상이 걸립니다. 20일이요? 편도만? 네. 왕복이면 40일이죠. 만약 총 임무 기간이 90일이라고 하면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이동하는 데만 써야 하는 거예요. 와, 실제로 작전 구역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이걸 작전 가능 시간 또는 타임온 스테이션 또는 타임온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50일 정도로 크게 줄어드는 거죠. 이야, 90일짜리 출장인데 왕복 이동에만 40일을 쓴다니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핵잠수함은 어떤가요? 핵잠수함은 20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니 며칠 만에 작전 구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요? 네, 당연히 왕복 이동 시간도 훨씬 짧아지고 그만큼 실제 작전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극대화되죠. 시간뿐만 아니라 연료 보급 같은 군수 지원 부담도 훨씬 적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핵잠수함이 우리나라 근해를 넘어서는 먼 바다, 소위 대양, 블루워터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의 힘을 먼 곳까지 투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네, 동력, 속도, 작전 반경까지 알아보니 확실히 핵잠수함이 왜 전략무기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런데 무기 탑재 능력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고 들었어요. 덩치가 더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핵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커다란 원자료와 관련 설비들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디젤 잠수함보다 선체 크기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원자료 때문에? 네. 수천 톤급인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핵잠수함은 수천 톤에서 만 톤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죠. 10,000톤이요. 와, 진짜 크네요. 배가 크면 당연히 안에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니까 더 많은 무기를 싣거나 더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뢰 발사관 숫자도 더 많을 수 있고 특히 요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직 발사관, VLS, Vertical Launching System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VLS? 수직 발사관? 네. VLS는 잠수함 내부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장치인데 이걸 이용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토마호크 같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LSCM을 쏠 수 있거든요. 아,
아니라 미사일을 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미국의 최신 공격 핵잠수함인 버지니아급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최대 28발까지 VLS에 탑재할 수 있다고 해요. 28발이요. 와. 이건 단순히 바닷속의 적을 공격하는 잠수함을 넘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육상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타격 플랫폼이 된다는 의미죠. 잠깐만요. 근데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도 수직 발사관 달린 거 있지 않나요?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주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우리바라가 독자 개발한 도산한 창호급 디젤 잠수함은요.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어요. 오, 디젤인데도요? 네, 첫 번째 함정인 도산함 소호한 배치아이는 6개의 발사관을, 그리고 성능이 개량된 배치2 함정들은 10개의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 기술력만 보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대단하네요. 하지만 아무래도 핵잠수함이 그 큰 덩치를 바탕으로 확보할 수 있는 VLS 개수나 전체적인 무장 탑재량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미래의 핵잠수함은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뭐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미 해군이 구상하고 있는 차세대 공격 핵잠수함 SSNX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더 빨라지고 더 많은 무기를 싣는 것을 넘어서 각종 무인 잠수정, UUV나 수중 드론, 다양한 센서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일종의 수중 지휘본부 또는 모함, 머더십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모함이요. 바닷속 항공모함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운용하려면 핵잠수함처럼 크고 또 넉넉한 전력 공급 능력을 가진 플랫폼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디젤 잠수함이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역할입니다. 와,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디젤 잠수함이 핵잠수함보다 더 조용해서 잘 안 들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특히 AIP 잠수함은 바닷속의 블랙홀다, 뭐 이런 별명도 있다면서요. 이 은밀성 측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오랫동안 그렇게 알려져 왔고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AIP 시스템을 갖춘 디젤 잠수함이 배터리로만 저속 운항할 때는 정말 소음이 거의 없어서 탐지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평가받았죠. 그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이 그런 별명으로 유명했고요. 아, 킬로급. 네, 또 상대적으로 얕은 연안 해역에서는 아예 해저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숨어있는 착저, 버터밍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는데 이건 크고 무거운 핵잠수함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죠.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더 은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럼 역시 숨는 건 디젤 잠수함이 더 잘하는 건가요, 아직도?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핵잠수함의 소음 감소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그 격차가 거의 사라졌거나 오히려 역전되었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 정말요? 핵잠수함이 더 조용할 수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미국의 최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요. 원자로 자체의 소음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선체 전체를 특수한 고무 타일 같은 방음제로 덮고 소음이 적게 나는 펌프젯 추진기 같은 최신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소음을 혁신적으로 줄였어요. 와, 기술 발전이 진짜 대단하네요. 온갖 방법을 다 썼네요. 그럼 이제 누가 더 조용한지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전문자들 사이에서는 잘 만들어진 최신 핵잠수함은 잘 만들어진 최신 AIP 디젤 잠수함만큼 혹은 특정 조건에서는 더 조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허허. 오히려 이제는 원자로 같은 기계 소음보다 잠수함이 빠른 속도로 물을 가르며 나아갈 때 생기는 유체 소음, 즉 추진 소음이 탐지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여기서도 고속 기동이 자유로운 핵잠수함이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은밀성 논쟁에서 진짜 중요한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걸까요? 바로 지속 가능한 은밀성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속 가능한 은밀성? 네, 디젤 잠수함의 은밀성은 아무리 뛰어나도 본질적으로 전술적이고 시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AIP 성능이 좋아져도 결국 언젠가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만 하거든요. 아, 결국은 숨 쉬러 나와야 한다. 그렇죠. 그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탐지될 위험, 즉 인디스크리션이라고 불리는 불가피한 노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 아무리 조용히 숨어 다녀도 결국에는 한 번은 나와야 하니까 그때 들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은밀함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핵잠수함은 어떻습니까? 원자료 덕분에 수개월 동안 단 한 분도 물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계속 잠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이요? 와. 네. 디젤 잠수함이 숙명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그 스노클링의 위험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잠수함의 은밀성은 전략적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네네. 현대 해전에서는 아무리 조용해도 결국 위치가 노출되면 소용없잖아요.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속성이 동반된 진정한 의미의 은밀성은 핵잠수함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들어볼수록 핵잠수함 이거 정말 탐나는 물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모든 나라가 핵잠수함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그 이유 역시 돈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차세대 공격 핵잠수함으로 거론되는 SSN-X는요.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8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요. 헉, 배 한 척에 10조 원이요? 와,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인데요. 이건 뭐 정말 넘사벽 가격이네요. 디젤 잠수함은 훨씬 싸겠죠. 네, 최신 디젤 잠수함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 하니 결코 싼 건 아니지만 핵잠수함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배 한 척의 가격, 즉 획득 비용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군사력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작전 구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작전 효율성을 고려한 총 비용, 즉 총 수명 주기 비용, Life Cycle Cost, LCC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총 수명 주기 비용이요. 그건 뭔가요? 배값 말고 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건가요? 혹시 비싼 핵잠수함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싸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에이, 설마요. 놀랍게도 그럴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요. 핵잠수함 1척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 임무 효과와 동일한 수준을 달성하려면 디젤 잠수함은 무려 2.2척에서 많게는 6척까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6척이요? 1대 대 6대? 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젤 잠수함은 작전 구역까지 오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작전 구역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핵잠수함 1대가 할 일을 디젤 잠수함 여러 대가 번갈아 가면서 해야 겨우 비슷해진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적용해서 잠수함 함대 전체의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운영 유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을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디젤 잠수함 함대의 총 비용이 오히려 핵잠수함 함대의 총 비용보다 1.3배에서 최대 3.5배까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와, 3.5배나 더 비싸다고요? 디젤 함대가? 네, 초기 투자 비용은 핵잠수함이 훨씬 비싸지만 장거리 작전 능력이나 효율성까지 고려하면 디젤 잠수함 여러 척을 운용하는 것보다 핵잠수함 소수를 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이른바 비용의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 비싼 게 오히려 싼 게 될 수도 있다니.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를 같이 굴리려면. 맞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해군이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섞어서 운용한다면 각각의 잠수함에 맞는 별도의 군수 지원 체계, 정비 시스템, 그리고 승조원 훈련 프로그램을 따로 유지해야 해요. 부품도 다르고 정비 기술도 다르고 운용 방식도 다르니까요. 아, 정비창도 따로 만들고 부품 창고도 따로 관리하고 정비사도 따로 뽑고 조종훈련도 따로 시키고 아,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돈이 이중으로 들겠네요. 엄청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렇죠. 관리도 복잡해지고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시설을 공유하면서 얻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리기 어려워져서 전체적인 국방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먼 바다까지 나가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잠수함이 더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5일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핵 잠수함 SSN은 원자력을 통해서 사실상 무한한 자막 능력과 연료 공급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젤 잠수함 SSK를 압도하는 고속 기동 능력과 넓은 작전 반경을 가집니다. 네. 또한 큰 선체 덕분에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스노클링 같은 위험한 노출 없이 오랫동안 은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은밀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디젤 잠수함, 특히 AIP 시스템을 갖춘 최신 디젤 잠수함도 연안 방어나 특정 매복 작전 등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협적이고 유용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진 나라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 바다를 넘어서 먼 대양까지 힘을 투사하고 유사시 장기간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펼쳐야 하는 전력적인 임무에는 핵 잠수함이 가진 능력들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초기 비용은 정말 엄청나지만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였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산한창 호급 잠수함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건조 능력과 첨단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또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만큼 앞으로 핵 잠수함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물론 현실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외교적,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인 과제들도 산적해 있겠지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수함이라는 조금은 멀게 느껴졌던 세계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더 흥미롭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더 강하고 빠른 잠수함을 갖는다는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전력적, 외교적 혹은 경제적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무엇일지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잠수함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우리 안보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